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공식 통보가 온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 연내 답방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배경 알아보도록 하죠. 김도원 기자. 네, 청원입니다. 연내 답방이 어렵다. 이게 그 청와대 공식 발표입니까?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가 YTN과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답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연내 답방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측에서 연내 답방은 안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 중 언제 답방하느냐 역시 계속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답방 시기는 북측의 결단에 달린 상황입니다. 네,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답방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다시 가라앉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뭐가 제일 문제였을까요? 예, 북측이 고민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결국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가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초가 될 북한 최고 지도자의 남한 수도 방문을 연내에 준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또 답방을 무사히 치르기에는 남측 여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답방 자체가 성과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답방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할 텐데요. 무엇이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답방 시기로 언제가 더 좋은지 북한 내부에서도 전략적 고민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잠시 뒤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답방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인 오늘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은 한민족 모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면서 서로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최영애 위원장님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경제부총리로 일해온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으며 어려움이 상시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이임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지 끊임없이 도전받을 것이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런 상황을 국민께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용기와 함께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가 구조적으로 얽혀 있어 경제에 있어 정책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면서 정치권이 중심이 돼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두 대표를 위로하고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자 간 자리였지만 오히려 신경전 끝에 이견만 확인하게 됐습니다. 당시 상황 함께 보시죠. 이제 단식 풀으시고 아니 뭐가 돼야지 풀지. 이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니 시작을 하고 정개특위 소용없어요. 당에서 합의를 해야지. 정개특위 맡겨놔봤자 몇 가지 안만 내놓고 말지. 정개특위에서. 그런 책임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12월 달에 정개특위 의원님들 어디 외국 나가시지 말고 매일매일 만나셔서 논의 좀 하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 왜 논의가 안 이루어져요? 더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옆에서 응원해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4선의 나경원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나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는 재선의 정용기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신뢰는 실력에서, 실력은 경험에서, 경험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시절 최장수 당대변인을 시작으로 어려운 선거 때마다 치열하게 싸워온 4선의 원내대표 후보와 야당 구청장을 시작으로 2번의 구청장 그리고 2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재선의 정책위 의장 후보, 경륜과 실력으로 품격 있는 투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이른바 비박계로 꼽히는 3선의 김학용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경제학자 출신의 초선 김종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특히 내년도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석 의원님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안보와 경제 두 가지인데 제가 국방위원장을 지낸 만큼 안보는 제가 책임지고 경제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멋진 협업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 대상엔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엄태준 이천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585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20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충북 지역 고등학생들도 점심을 무상으로 먹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에 관한 합의서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충북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식품비는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4분의 3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협약은 민선 7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됩니다. 지난 토요일 탈선 사고가 났던 강릉선 KTX가 복구돼 오늘 새벽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열차 사고로 승객들의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닌 탓에 신뢰 회복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KTX 열차가 선로 위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지난 8일 아침에 탈선 사고가 났던 강릉선 KTX가 46시간 만에 정상 운행을 시작한 겁니다. 코레일은 이틀간 밤샘 작업을 벌여 탈선한 객차를 옮기고 새벽 4시쯤 선로 복구를 마쳤습니다. 사고 구간에서 30분 정도 시험 운전을 마친 뒤 새벽 5시 반 강릉에서 첫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고 이후 서울에서 진부역까지만 운행하던 하행선도 강릉역까지 정상 운행했습니다. 열차는 당분간 안전을 위해 사고 지점 부근 5km 구간에서는 시속 40km로 저속 운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계속 사고가 나니까 그런 감은 있죠. 잘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 안내 방송 같은 것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당일에는 그래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확실히 되면은 좋을 것 같다. 강릉역에서 첫 차에 함께 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거듭 사과하고 안전 운행을 약속했습니다.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국민과 고객들을 안전하게 철도로 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강릉선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최근 20일 동안 10건의 열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전파력이 있는 인터넷 매체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도 변 씨가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해 피해가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권양숙여사 사칭 사기에 걸려든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나왔습니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들먹이면서 접근한 여성에게 속았다며 공천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을 지냈지만 피의자로 전락한 윤장현 전 시장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네팔에 의료봉사로 갔던 윤 전 시장은 귀국 하루 만에 검찰에 나왔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매우 송구합니다. 특별히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마음의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여성이 딸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속아 4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딱한 사정을 들어준 것뿐이지 지방선거 공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제가 이루어졌다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윤 전 시장은 그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한 명세를 들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또 같은 여성의 자녀가 광주시 공기업과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접근해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4억 5천만 원의 성격과 이 가운데 지인에게 빌렸다는 1억 원의 출처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만으로 연간 11조 4천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조 4천억 원은 개인과 건보공단이 지출한 총액인데 병의원과 약국에 내는 의료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드는 간병비와 교통비, 또 조기 사망과 생산성 손실 등에 따른 간접비를 합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지출이 큰 건 의료비로 전체의 51.3%인 5조 원이나 됐습니다. 몰래 빼낸 환자들의 개인정보로 수면유도제 17,000여 정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간호조무사 3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에 있는 병원 등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환자 43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수면제 성분이 든 정신과 의약품을 처방받아 상습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서 5년 연속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학년도 서울 지역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을 마감한 결과 70개 학교 15,500여 명 모집에 17,300여 명이 지원해 1.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상, 음악 콘텐츠, 실용음악, 게임 개발과 등 일부 인기학과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38개 학교에서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자가 발전을 하는 상가가 영국 런던에 생겼습니다. 쇼핑하는 손님이 많이 걸을수록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되고 또 구매 포인트까지 생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런던 동부 쪽의 한 쇼핑 상가입니다. 손님들이 걸어가는데 바닥이 쿠션처럼 살짝 내려앉습니다. 이걸 많이 밟을수록 좋습니다. 밟히는 즉시 1cm가량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발전기를 돌리는 에너지 마루입니다.
I'm walking on the array. It's converting my kinetic energy into electricity and then into data and rewards. 오늘은 8만 5천 명이 바닥을 밟았으니 전기에너지 18만 7천 줄이 생산됐습니다. 이걸로 상가 실내와 옥상, 건물 밖의 조명을 켜는 데씁니다. 손님들이 생산해준 전력을 날름 낚아채는 건 아닙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깔아놓으면 이 바닥을 밟는 횟수만큼 구매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Because it really hits home that recycling, sustainability, all of those things are really important and everyone in the town cares about it. 손님들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걸음을 재생에너지 형태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런던 시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다른 쇼핑몰에서도 설치 방법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Actually, the story began on 25th of March when I heard the first bomb. My school is closed. I will teach as volunteer in government schools. I try to advise some other Yemenis to stop this war. We need to help each other to solve our problems by ourselves. Don't need to solution from others, from the world. They stop our life. They blocked our life. From where I can get water and gas and electricity and food this is our life. This is our needs. Yasmin, many Korean don't welcome you as Yemenis. I feel sad about this. I'm not here to take money or jobs. I am here to just take a chance to live. Wondering what can I do in this city. Friends call me, do you want to work as a teacher for kids? But it's only 1 hour a week. With a little money, but it will help you. Even if it is 1 hour a week, but I want to do this. I want to find myself again. Congratulations, you get the humanitarian asylum. Claps their hands and they said, why are you not happy? Actually, I'm not happy because I'm a refugee. To be a refugee is not like a gift. The most important in my ID is not my name or my nationalities or how long you will stay here. So if your days will finish, please go to the immigration directly to ask them for another life. Just give me life. My mother and my sisters still there, and many people ask me, they will die. No one will die. I'm not sure 100% they are safe or not. They are okay until now. As me, I'm okay until now. I came back directly to find my country again and fix what the war destroyed. So I just wait until if. Just recognize we are humans. Korean, Yemeni, or Syrian, no, it just doesn't matter. We are humans. We can respect each other and we can live with each other forever. Just respect us. As we have just seen them do. It's not.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권 시각은 어떤지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YTN이 오늘 아침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사실상 연내 답방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그 분위기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청와대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연내 답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 예, 이게 뭐 일각에서는 깜짝 쇼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북한과의 뭐 특수한 관계라든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처한
국내외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경우에는 뭐 여전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보면은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연내 답방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 정부와 이제 북한 당국자들 간의 소통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아직까지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데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누군가의 결단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자주 온다고 네.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북한의 어쨌든 국무위원장보다 한 몇십 배의 일정을 원래 잡아야 됩니다. 원래 대통령 하루 행사 일정이 6개, 7개씩 잡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마냥 지금 김정은 위원장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연말에 얼마나 이제 경제 상황도 어렵고 한데 이렇게 대기 모드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지금 이 상황 청와대도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역으로 통보할 때가 됐다. 대통령께서 이제 일정이 공사 다망하신데 연말 되면은 이렇게 자꾸 이제 불확실하게 이야기할 거면은 차라리 올 연말까지는 없는 걸 끊자. 이렇게 얘기가 정상이라는 거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뭐 기다림이라는 것이 뭐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건 지금까지 용납했겠지만은 마냥 계속 언제 올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올지 모르니까 지금 아무 국정에 이제 중요한 스케줄도 못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당장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좀 정상적으로 이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뭐 마냥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면 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일들은 당연히 해 나가시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간의 대화도 그렇고 이제까지 진행된 방식을 보더라도 이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일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이제 정치 상황인 거죠.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해서 이번 뭐 답방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답변을 저희 기다려야 되는 이제 입장인데 우리가 뭘 가장 고민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 뭐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뭐 흔히들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북한 내부를 비웠을 때의 문제점 혹은 남한에 내려왔을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이 어떤 안전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메시지를 어떤 것들을 내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뭐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저는 우리 이 판문점 회담에서 그 도보다리에서의 평화적인 환담 그리고 이 뭐 우리 흔히 많이 좀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천지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이 갔을 때의 그 이 어떤 국민들에게 마음속에 새겨진 어떤 평화의 열망 같은 것들을 보건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다 그리고 주요한 일정들을 수행했다 이런 것들이 뭐 남북한 모두 그리고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 우리 상상 이상을 또 초월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일단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오는 것을 그냥 두고라도 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뭐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평화 정착이라든지 종전 선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다리시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이제 그런데 성과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북도 이제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게 뭐냐면요. 많은 국민들이 해프닝으로 치부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때 기업 총수들이 올라갔을 때 냉면만 먹고 가냐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완전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진실된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스처도 취하고 평화 제스처도 취하고 화해 모드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경협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통 큰 뭔가를 내놓는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냉면만 먹고 가냐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봤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도 성과 없이는 서로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상정하면요. 반대로 지금 이 정상회담, 서울 정상회담을 놓고 이제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정부도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정도의 비핵화 단계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난번에 그 냉면 발언처럼 오려면은 뭔가 내놔라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봅니다. 뭐냐면은 결국 너희도 귤만 먹고 땡이냐라고 식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상호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예. 남북 협상하지 않으면은 네. 앞으로 국민들이 만나는 것만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도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 뭐 준다고 했으면 벌써 왔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까요? 예. 저는 뭐 어쨌든, 북한도 예.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그런 이제 복잡한 셈법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을 보면 이전에는 뭐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강고한 입장에다가 지금은 웬만한 비핵화의 어떤 사인들이 보이면 제재를 풀 수도 있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 희망적으로 보면 이 물밑에서 상당한 어떤 논의 내지는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뭐 국민들께 정말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도 고민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오는 것 자체가 뭐 메시지다 아니다 뭔가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 메시지를 들고 와야 된다.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이런 그 양분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답방 둘러싸고 여야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서 온 국민이 뜻을 함께해서 이뤄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한쪽에만 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부 북한 문제,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는 문제 여기에 온통 신경을 다 쓰고 이 안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등한시하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의 답방에 대해 북측의 자비를 구걸하고 있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자세는 문제입니다. 연내 답방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측의 저 자세는 북한 측의 교만함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남남 갈등의 유발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 보수 야당에서 지적하는 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김정은 답방 한쪽에만 지금 치우쳐 있다. 이거하고 저자세로 요구를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요. 시간과 목적과 모든 격식이 맞아야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격을 대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내주고 기다리는 모양새를 취하면 안 된다. 그게 한 가지 지적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한 일주일간 보면은 하다못해 방송가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방송 출연 요청하면서 혹시라도 김정은 답방이 있으면은 출연 취소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를 전제로 깔고 저한테 섭외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자체를 보면은 예. 근데 이게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만 문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주관해야 되는 모든 경제 관련 행사 아니면 안보 관련 뭐 담화 이런 것들 저 뭐 지금 거의 아마 준비를 못 할 겁니다. 연말에 예. 지금 경제가 위중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께서 저는 아까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것이 북한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도 요구사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못 내려오는 것일 것이다. 이 입장을 견지하면서 너무 저자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방송사는 뭐 특보를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섭외의 묘를 좀 발휘하는 측면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아니요, 저는 네. 진짜 그 격세지감을 좀 네. 느낍니다.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아까 뭐 말씀 중에 무엇을 내주었느냐, 뭐 무엇을 마치 정부가 대단한 것을 내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자세라고 저는 뭐 야당은 얘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시면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어했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렇게 핵미사일 쏘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리 그 정부가 저자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보와 어떤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좋아진 환경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고 정부도 아마 균형 있게 저희가 외교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좀 신뢰도 국민들께 드리고 예. 싶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일단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답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파격 행보를 보일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회 연설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었거든요. 자, 오늘 리얼미터하고 CBS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 국회 연설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국민 여론조사를 봤는데 찬성이 46.7%, 반대가 40.2%. 찬성이 물론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반대 여론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대통령께서 평양 가셨을 때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했던 모습, 그것을 상응하는 조치로 이번에 국회 연설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까지는 저는 뭐 막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봐야 되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의 격에 맞겠느냐. 보통 여기서 보면 거기서는 대북 결의안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고요.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뤘던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국회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한 이제 청와대 관계자 발로 이제 자꾸 찔끔찔끔 흘러나오면서 국민 여론을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뭐 현충원에 방문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연평도 포격 도발했을 때 그때 김정은 후계자 구축하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북한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포격술의 귀재 김정은 장군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제 그 당시 보도되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이런 행보를 지금 하는 것이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같은 여론조사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정은의 답방에 대해서 우리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회 연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찬반이 엇갈리는 물론 이제 찬성이 조금 높습니다만 제가 우연히 그 한국당의 모 의원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국회 연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뭐 개인 의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당연히 국회 연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 연설 자체가 이 또 여야의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를 첨예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여야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고심하게 될 거라는 판단이 드네요. 일단 답방이 이루어져야 국회 연설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말 한파보다 더 얼어붙은 국회 상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대표 지금 5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최고령 단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5일째인데 만나보시니까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저는 이제 단식 처음 하시는 날도 이제 같이 옆에서 밤새 있었고 한데 사실 손 대표님이 지금까지 정치적 단식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본인의 한계에 대해 가지고 과신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들어가시면서도 나는 정말 단식하기 싫다. 그러나 뭐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의를 밝히시긴 했는데 지금 이제 5일째 이제 단식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아주 결연해 보이십니다. 물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하나의 고리를 이제 잡아서 이제 야3당이 이제 이런 투쟁을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근간에는요 국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야합을 한 것 그것이 이제 사실 투쟁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 얼마나 많은 사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뭐 반목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국에는 예산국회를 앞두고 막판에 이제 바른미래당과 나머지 정의당, 민주평화당 없이 결국에는 다 이제 언론에 드러나는 것처럼 짬짬이 예산으로 결국 마무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 예산 같은 경우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들 같은 경우 이미 이해찬 예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앞에 국회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건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야3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역시 선거구제 개혁 때문인데 뭐 이해찬 대표는 단식을 풀면 합의를 시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고요.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와야 지금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풀 계획이십니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단식이라는 것이 정치인에게도 가벼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워낙 뭐 자주 단식 투쟁이라는 게 연결됐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또 단식이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단식에 들어가시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하기
하기 어려운 것이 단식이어서 이제 웬만한 어떤 선거제와 관련된 합의 정도가 구체화되기 전에는 좀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이준석 최고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이제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여야가 주로 우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어떤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오래된 이제 불만들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고요.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선거구제 개편 자체가 정말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같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국민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여론을 함께 좀 올려가면서 이 논의가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기 막바지 이 무렵에 사실상 연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보면 또 좀 한켠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이 단식까지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안이 지난 8일 새벽에 통과됨으로써 헌법을 또 어기게 된 것이거든요. 아마 뭐 제가 꼭 여당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통과라는 것이 너무나 절체절명의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이제 좀 이 아름답지 못한 형태로 예산안이 처리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3당이 예산안하고 연결을 시킨 건 이번 기회를 넘기면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 사실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얘기를 하시던데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요. 당 존립 어려우니까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미래당은 이래도 어렵고 저렇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재편이라는 거 하나를 이렇게 이제 폄하하기 위해서 타당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글쎄요. 저는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의 품격인가라는 생각은 다시 하게 되고요. 저는 사실 이 모든 이제 정계특위와 관련된 논의가 지금 이렇게 극적인 단식까지 가게 된 것은 사실 정계특위위원장을 지금 심상정 의원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주변에 토로하는 게 이게 뭐 자유한국당과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계특위 내 활동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건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 아까 와가지고 이제 이정미 대표한테 단식 풀고 협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원래 민주당한테 협조적인 분인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정계특위에 있어서 진실되게 임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넘어갈 사안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본질보다도 지금 어쨌든 국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3교섭단체가 있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과연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국회 사상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이 이렇게 예산이 처리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유치원 3법도 그대로 있고 지금 선거제도 개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어떻게든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번에 지각 통과된 예산안 자체만 해도 근데 이래저래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469조 원 규모의 예산안 통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줄었고요. SOC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나 예결위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무더기로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정부 원안보다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은 1조 2천억 원이 줄었는데 대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1조 2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SOC 예산은 그러니까 댐, 도로, 철도, 공항, 다리 등을 짓는 예산을 말합니다. 지역구 사업으로는 이만큼 생색을 내기 좋은 게 없어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른바 실세들의 쪽지 예산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당 지도부나 예결위원들 예산이 무더기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예산이 원안보다 253억 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국회 분원 건립 설계비 10억 원, 이 밖에도 세종산업기술단지 예산 5억 원이 늘어서 총 27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 원가량을 서울시 예산에 넣는 식으로 5회 증액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등 총 568억 원에 달하는 예산도 증액을 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예산에서 2억 원,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지역구에서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 원 등 64억 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해양박물관 건립 예산에서 16억 원 등 58억 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예산심사 실무를 맡은 예결위 간사를 살펴보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도로개설 예산에서 20억 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예산만 80억 원을 더 챙겼습니다. 네, 지금 차윤주 앵커가 정리해 준 걸 보니까 여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또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의원 등 지역구까지 예산이 쑥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국민들 시선은 좀 곱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도 나뉘는 것 같아요. 저분들의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 의원 정말 힘있네, 잘했네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거기에 언급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 지역구 의원은 뭐 하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까운 심경인데 현재로서는 아마 지역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내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다음 총선에서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것이고 그걸 바라보고 실제로 저도 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제 전화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 홍보하는 문자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지역구에서 뿌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예결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당내 지도부들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솔직히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체적인 시선에서 보면 당연히 비판하실 수밖에 없죠. 꼭 필요한 예산은 깎고 특정한 지역구의 쪽지 예산으로 그렇게 그것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지도 않았던 예산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흔히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부정적이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예산철에만 잠깐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문제인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주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정말 지역의 예산이 낮다고 그런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저는 전체적인 성찰도 필요하고요. 예컨대 주요 선진국처럼 상하원제를 도입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든 국민들이 이런 예산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살펴보고 비판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좀 시스템적인 접근이 되지 않고서는 해마다 반복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곱지 않습니다. 이래서 당권 잡나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저희가 보니까 악성 족지가 한 1,000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은 좀 유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최순실은 이게 그보다 훨씬 큰 액수여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 이게 모든 게 공개가 중요하거든요. 보니까는 1,100건이나 되더라고요. 조금씩 건드려서 증액한 게. 그래서 그 연구소가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어느 국회의원이 얼마를 하고 있는 걸 다 찾아서 발표를 할 텐데요. 주로 실세의원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실세 많아봤자 10여 분? 10명 정도가 이걸 상당히 많이 독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세 의원들의 예산 챙기기, 이게 사실 소위에서 소소위로 넘어갈 때부터 우려됐던 부분이거든요. 앞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배재정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올해만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근본적인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학습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아까 효과다.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를 이제 시한을 넘겼다. 여야 간의 통상적인 다툼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은 시한을 넘겨야 그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소소위를 구성하고 이제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는 이제 동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보면요, 참 파행이라는 게 참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보면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제 그 유류세 인하분을 통해 가지고 4조 결손이 생긴다라는 말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학습 효과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했다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그러면 거대 양당에 지금 야합이 없었겠느냐라는 것은 시청자들께서 보시면 뻔히 알 겁니다. 결과로 보셨지만은 이해찬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는 것들 다 보이셨을 테고요. 저는 이런 관행을 이제 끊어놓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국민께서
거대 양당제로는 더 이상, 왜냐하면 둘이 있을 때 짜기가 쉽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셋, 넷이 있으면 넷이 마음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대 양당제가 가진 어떤 한계를 이번에 여실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세비도 1.8% 인상돼서 청원 게시판에 지금 셀프 인상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뭐 본물처럼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이 세비를 반납하겠다. 김관영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희는 작년에도 이제 반납을 하겠다고 했고 이 반납 절차가 이제 보통 복잡하기 때문에 뭐 사회시설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할 수 있지만은 세비를 낮추는 것 자체는 또 답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만큼 하고 그에 따른 세비 인상 뭐 1.8% 정도는 국민들이 용납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식의 아까 지금 제가 상술했던 것처럼 편법과 어쨌든 파행으로 점철된 국회가 과연 세비 인상을 받아들일 만큼 잘했느냐의 문제라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것은 하나의 성적표로 받아들이고 국회의원들이 각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3당에서는 지금 이 세비를 줄여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되 국회의원 수가 늘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연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세비를 반납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원내에서 실제로 이 뭐 1.8%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뭐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게 이 또한 해묵은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일정하게 1, 2% 정도 항상 이렇게 인상이 되어 왔었는데 국회는 항상 국민들의 시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동결했었고 올해는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인상됐다는 가짜 뉴스가 돌면서 실제로 지역에 계신 제가 아는 대학 교수께서 아니 2천만 원이나 증액을 했다는데 정말 이제 국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만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려면 지역구 의원 수를 확 줄이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또 많으시고 이번 예산을 보시면서 또 비판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오히려 국회의 특권을 낮추고 더 많은 분들이 국회에 참여해서 정치라는 과정에 동참하려면 저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의 소신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꼴찌 아니겠습니까? 이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후 이 전 사령관의 빈소는 보수 정치인들의 성토회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말말말 영상으로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무사는 악화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고 당시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세월호의 인양 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한 점 부끄러운 임무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를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사람을 잡는 것이라면 그거는 광기에 불과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투신 전에 육사 동기인 박지만 씨 만나서 윗선의 추궁이 힘들었다 이런 뭐 심경을 밝혔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는데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정치 보복 수사였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그 당시 진보 여권에서 항상 많이 얘기했던 것이 이 스스로 목숨 끊은 분들은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의원께서 목숨 끊으셨을 때도 항상 적용되는 논리거든요. 네. 저는 이 틀 안에서 봤을 때 이분도 굉장히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나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하면요. 저는 특히 기무사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특성을 봤을 때 이제 이재수 사령관이 이제 했던 말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상당한 군 병력이 파견되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해군도 그렇고 육군도 그렇고요. 그런데 군대 이동이 있을 때는 항상 기무부대가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정황을 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뭐 유가족에 대한 첩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입됐다고 한다면은 그건 명백한 그거는 군의 정치 개입이고 민간 영역에 대한 개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개인의 일탈이었는지 밑에 이제 관계자들의 아니면 네. 이재수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 또는 김관진 그 당시 실장의 지시를 네. 받아가지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인지는 그건 오히려 검찰이 잘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재수 사령관이 결국에는 느꼈던 부담이라는 거는 계속 윗선을 불어라.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정치 군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참 어렵긴 하겠지만은 예.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과거에 보면 보수 정권에서도 보면 종북몰이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종북의 개념을 확장해가지고 뭐 친노면 종북이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예. 주장하던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아주 범위를 좁혀가지고 오히려 세심하게 칼질을 할 때 이것이 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뭐 그 당시에 뭐 있었던 일은 전부 다 적폐다 이렇게 몰아버리면은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보복 수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한국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결의안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그 부분뿐만 아니라 기무사와 관련해서 제가 또 예. 우리 이 시청자분들의 오해를 또 좀 막아드리는 부분도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한 분이 돌아가신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예. 검찰이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것 또한 네.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시계를 이전으로 돌려보십시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났고 그 이후에 밝혀졌던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세월호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기무사만 하더라도 TF를 만들어서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가족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강성이고 어떤 분들은 온건하고 예. 이런 것들을 왜 기무사가 합니까? 그 부분 때문에 기무사가 이 타겟이 됐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네.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검찰이 혹시나 있었을지 모르는 강압수사라든지 예. 잘못된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뭐 이 석방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 사면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한창이고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어서 예. 아마 당내의 그런 이 의견 이 수렴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지를 받기 위한 움직임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 우선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배재정 의원 지금 시간이 너무 넘쳐가지고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이라는 말에 속아서 수억 원을 사기당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그런데 사기 피해자였던 윤 전 시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죠.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잠시 뒤 3부에서 오동건 앵커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